예,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신병하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6시 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 근처에 차가 많이 막히네요. 조금 늦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태양전지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태양전지가 어떻게 발전돼 왔고 이제 전망이 어떻고 그리고 간단한 과학적인 원리가 어떤지 그런 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 이 지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지도 보시면 이렇게 나라별로 색칠이 되어 있고 이렇게 숫자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방향으로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면 제가 이게 어떤 지도인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답을 드릴게요. 여기 지도에 나타나와 있는 이 숫자들이 뭐냐면 나라별 연간 에너지 소비량입니다. 즉 중국이 이만큼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로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2020년에 전 세계가 쓰는 에너지는 대략 12,705 이 메가 TO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메가 TOE라는 거는 100만 톤의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오일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에너지 소비량 중에 어떤 것들은 기름을 바로 태워서 열 에너지로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연료를 사용해서 비행기가 날아가서 에너지를 쓸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중에 일부는 전기 에너지라는 형태로 쓰게 됩니다. 즉 저희가 집에서 되게 익숙하죠. 컴퓨터를 켜거나 에어컨을 켜거나 다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력 에너지만 두고 보면 전 세계 아까 사용했던 그 에너지의 15% 정도는 전기라는 형태로 저희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소비량을 봐도 아까 에너지 소비량 순서와 비슷해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캐나다, 브라질,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 약 1년에 526 이 단위가 뭐냐면 테라와트 아워라는 단위고요. 테라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10의 12승. 근데 이 숫자가 상당히 저희 나라가 전력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게 지금 이거는 인구에 대해서 나누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간단히 저희와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저희보다 인구가 대략 2배 정도 많아요. 그러면 인구당을 치면 저희는 인구당으로 치면 저희가 일본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전력 에너지는.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 나라가 전력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는 저희가 제조업을 발달해서 수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장을 돌리려고 하다 보면 전기 에너지를 당연히 많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제 전력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 지도 또 비슷한 지도인데 이번에는 이제 단위가 퍼센티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32% 그리고 아쉽게도 여기에는 저희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쭉 내려가 보면 대한민국은 5.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전력 에너지 중에 전력 에너지를 쓰려면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화력 발전도 있을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부르는 즉 써도 이 소스가 사라지지 않는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로 만든 비중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30%는 이렇게 풍력이나 태양광, 태양열에서 오고요. 저희 나라는 아쉽게도 그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다시피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잖아요. 저희도 30년까지 탄소량을 확 줄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력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지 퍼센티지로 보면 여기 위에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제일 위에 있는 이 값들이 연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 각 해 연도별로 이렇게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이런 항목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이 리뉴어블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생에너지, 그리고 파란색이 수력,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원자력, 그리고 이 회색이 CO2를 발생하게 되는 화력 발전, 그리고 빨간색이 천연가스, 그리고 마지막에 그린색이 오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 전력 에너지 생산은 점점 늘어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점점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각각별로 나누어 봐도 다행히
오일은 점점 줄어들고 다행히 이렇게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만 조금 나눠보면 이렇게 연도별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서 생산했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 이 녹색이 지오서멀이라고 그냥 지구상의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이 태양열 혹은 태양광, 그리고 여기 그 밑에 파란색이 풍력입니다. 여기 보시면 점점 더 이 리뉴어블의 그 퍼센티지가 올라가시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이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의 포션이 크지는 않지만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태양전지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과연 태양전지나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 세계가 필요한 전력을 다 공급할 수 있을지.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테라와트 스케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냥 저희가 연간 전 세계 인구가 쓰는 에너지의 레벨이 테라와트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도 양을 태양전지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풍력이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약간 원대한 꿈 같은 얘기인데요. 근데 하나 긍정적인 신호는 점점 태양전지의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진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 IEA라고 International Energy Association이라고 국제 에너지 협회쯤 되겠죠? 거기서 해마다 미래에는 태양전지가 이 정도 설치되겠다라고 그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예측한 이 그래프가 2002년에 예측을 한 겁니다. 즉 2002년에 2020년 정도 되면 태양광 에너지가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그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여기 검정색이 실제거든요. 그래서 2010년에는 그 예측을 또 바꿨습니다.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생기니까. 그리고 2012년에도 또 예측을 또 바꿨어야 돼요. 즉 예측했던 것보다, 보수적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실제 이렇게 설치된 양은 점점 많아지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생각했던 것보다는 점점 빨라지는 속도가 그 태양광 에너지가 많아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태양전지 같은 기술들이 이렇게 빨리 보급이 되려면 중요한 것들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DOE라고 있어요. Department of Energy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산업자원부 좀 비슷한 그런 부서겠죠. 그 부서에서 2010년과 2017년과 2020년 목표를 정했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목표를 태양광은 이 정도 가격을 하면 그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한 게 이겁니다. 즉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값이 태양광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1와트당 한 30센트 정도면 2010년까지 30센트 정도면 좋겠구나라고 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2017년까지는 6센트, 2030년까지는 3센트 이렇게 계속 낮춰온 거예요. 왜냐? 발전이 그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더 빨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이 빨리빨리 떨어진 이유는 기술이 발전한 것도 가장 큰 이유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이렇게 모든 산업에서는 러닝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자동차를 비유를 들면 자동차를 100대 만들 때 한 대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랑 자동차를 10,000대 만들 때 한 대 만드는 비용은 확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 보여 있는 여기 X축에는 생산량이고요. Y축에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생산량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즉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기술 개발이 일어나서 기술이 좋아졌으니까 태양광이 싸지고, 태양광이 싸지니까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만드니까 규모의 경쟁 때문에 가격이 더 싸지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태양광의 전망이 어떻고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태양광은 과연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 텐데요. 그러려면 먼저 반도체가 어떤 것인지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도체, 부도체, 반도체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그래서 도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구리,
알루미늄 이런 금속들이 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부도체라는 거는 그 도체가 아닌 것, 즉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쓰는 유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실리콘과 옥시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기가 통하지 않죠. 그럼 반도체는 그냥 말 그대로 반만도체, 즉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전기가 흐르고 어떨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제 이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밴드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이 물질의 에너지별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에 밑에 쪽에 밸런스 밴드, 원자가 띠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에너지가 높은 쪽에 컨덕션 밴드, 즉 전도 띠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에 거를 왜 전도 띠라고 부르냐면 말 그대로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전기가 통하려면 이 전도띠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일렉트론. 그럼 일렉트론은 평상시에는 어디 있냐면 여기 밸런스, 원자가 띠에 있습니다. 즉 모든 아톰들은 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전자들이 일부는 이 원자들의 구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전자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에서는 이 원자들의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이 원자가 띠에 있으면서. 근데 이 밴드갭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구속되어 있는 전자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전도띠로 옮겨가게 돼요. 그럼 전도띠로 간 원자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자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왜 자유전자라고 부르냐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는 전기가 흐르는 거죠. 그리고 이 원자가 띠에서도 전기가 통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전자들이 다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전기가 통하나요? 이 전자가 없는 여기 이렇게 하얗게 비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홀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는 전공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가 없는 것을 전공이라고 하고 이 전공의 특징은 이 원자가 띠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즉 원자가 띠에 전공이 있거나 전도띠에 전자가 있으면 마음대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즉 태양전지라는 거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 반도체에 이 밴드갭이라고 하는 특성보다 큰 에너지의 빛이 들어오면 전자와 자유전공이 생기고 이제 얘네들은 전기를 통하니까 일을 할 수 있겠죠. 전기적인 일을. 그렇게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밴드갭보다 작은 에너지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빛은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이 유리가 투명한지가 이 이유예요. 유리는 밴드갭이 아주 커요. 그래서 저희가 그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가시광선이라는 빛이 다 통과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다 통과되니까 그 물체는 당연히 투명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유리는 투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전지를 쓰려면 빛을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태양전지는 당연히 색깔이 어둡겠죠. 대부분의 가시광선들이 흡수가 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빛을 가했을 때 그 전압이 생기는 효과를 영어로 포토볼테이크 이펙트라고 하고 한글로는 광기전 효과라고 합니다. 즉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빛이 들어오면 그 컨덕션 밴드에 자유전자가 생기고 밸런스 밴드에 전공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때 태양전지를 만들 때는 반도체 하나를 쓰지 않고요. 반도체 두 개를 붙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P형 반도체, 한쪽은 N형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런 반도체에 이 전도띠에 자유전자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빛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반도체에다가 다른 원소들을 집어넣어주면 빛이 없어도 자유전자들이 전도띠에 더 많이 생기게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N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런 반도체에 어떤 또 다른 원소를 넣어주면 그때는 밸런스 밴드, 즉 원자가띠에 전공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를 만들 때는 그런 N형과 P형을 붙여줘요. 붙여주고 둘을 와이어로 연결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와이어가 연결이 안 돼 있죠. 즉 와이어는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빛을 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P형 반도체의 끝과 N형 반도체의 끝에서 전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광기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전압은 왜 생기냐? 그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빛을 받으면 아까 자유전공과 자유전자들이 더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P형에서는 전공이 더 많이 생기고 N형에서는 일렉트론이 더 많이 생겨가지고 이 많이 생긴 것들로 인해서 볼티지, 즉 전압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일을 하려면 여러분이 전구를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압만 가하면 되나요? 아니면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제는 이 둘을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제 이 둘을 연결시키면 이제 와이어가 연결이 돼 있고 이제는 N쪽에서 많이 생긴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흐르고 여기서 많이 생긴 자유전공은 이쪽으로 흘러서 즉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전류가 흐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태양전지로 전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류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즉 저희는 파워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버킷에 물이 담겨져 있고 이 도르래를 돌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 제일 왼쪽의 경우에는 물이 조금만 차 있어요. 조금만 차 있고 이 수도꼭지는 완전히 열었다고 해볼게요. 그럴 경우에 물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 물이 세게 나올까요? 약하게 나올까요? 당연히 버킷이 조금 담겨있으니까 약하게 나오겠죠. 즉 물의 양은 많은데 물이 약하게 나오면 이 페달을 쉽게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태양전지에 비유하면 전압은 큰데 전류는 큰데 즉 물은 많이 나오는데 그 물 각각의 힘이 전압은 작은 경우예요. 그래서 전력, 저희가 원하는 건 전력이거든요. 전력은 이 둘의 곱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두 번째는 물은 많이 받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압력은 높은데 수도꼭지를 아주 조금만 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물의 힘은 센데 물의 양이 적죠. 그럼 역시 이 페달을 많이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태양전지로 비유를 하면 이 경우에는 전압은 큰데 전류는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페달을 제일 많이 돌릴 수 있을까요? 압력도 적당하고 수도꼭지도 어느 정도 열려서 물도 많고 압력도 셀 때, 적당할 때, 그때 가장 많이 돌겠죠. 그래서 저희는 태양전지를 써서 전압도 많이 하고 전류도 많이 나오게 이 둘의 곱을 최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전압을 결정하고 어떤 것들이 전류를 결정하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알려면 저희가 태양전지에 사용하는 빛은 다 어디서 오나요? 말 그대로 태양전지니까 그 빛들은 다 태양에게서 오겠죠.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특성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Y축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개수라고 보면 돼요. 빛의 개수. 그리고 X축은 이 파장 혹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지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 바로 옆에서 측정을 했다면 그 파형은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이렇게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 이걸 따라가는 이게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특성, 즉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에너지별로 이 에너지를 가지는 빛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래서 저희가 빨주노초 파남보 알잖아요. 그게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는 과시광선입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과 빨간색 중에 보라색의 에너지가 더 커요. 그리고 파장이 더 작습니다. 그럼 보라색 왼쪽엔 뭐가 있을까요? 보라색보다 파장이 더 작으면. 그러니까 보라색을 넘어섰으니까 영어로 울트라 바이올렛, 그 UV빛이 되겠죠. 그래서 UV빛은 저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눈은 진화를 통해서 이 가시광선의 색만 디텍트를 하게 진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UV빛은 볼 수는 없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제 빨간색 빛의 오른쪽으로 가면 영어로 하면 인프라레드입니다. 인프라가 벗어나다고 레드가 빨간색이니까 그래서 한자로 하면 뭐죠?
빨간색이 적이고 외가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 밖에 있는 빛이어서 적외선이 되는 거죠. 그 적외선 역시 저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죠. 그래서 이게 태양에서 나오는 그 스펙트럼이고요. 근데 지구상에서 이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 스펙트럼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 파장에서 이 파장이 뭐냐면 대략 여기 오렌지 색깔이죠. 오렌지 색깔의 빛은 저희 대기 중으로 넘어오지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없어지는 빛이 있고 여기도 없어지는 빛. 즉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스펙트럼과 대기 밖에서 보는 태양의 스펙트럼이 조금 틀려요.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희 대기에 뭐가 있죠? 공기도 있고 수분도 있고 이런 가스들이 있죠. 이 가스들, 즉 주로 물인데요. 이 물들이 걔네를 흡수해서 그래요. 즉 태양빛에서는 이런 스펙트럼이 있지만 물들이 흡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태양전지를 깔아서 사용하는 스펙트럼은 이 빨간색이 좀 더 그 의미가 있는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럼 왜 이렇게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오래 했냐 하면 바로 이 이유입니다. 즉 아까 밴드갭이란 반도체는 밴드갭이 있고 그리고 이 밴드갭이 태양빛을 흡수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리콘이란 물질 여러분이 잘 들어보셨을 텐데 실리콘이란 물질은 밴드갭이 1.12 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태양전지 쪽에서 나중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조금 언급은 할 텐데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냥 이건 새로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물질은 밴드갭이 좀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빛을 흡수하는 측면에서 지금 지구상에는 이 빨간색 커브만큼 빛들이 오죠. 그리고 아까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가 크다고 했죠. 그 실리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파란색 선, 이 선 왼쪽에 있는 빛들은 흡수가 가능해요. 근데 이제 밴드갭이 큰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는 밴드갭이 더 크니까 1.6이면 여기 있거든요. 요거보다 큰 에너지를, 즉 파장이 작은 빛들만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1번과 이 2번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어떤 물질이 빛을 더 많이 흡수할까요? 당연히 1번이 더 흡수를 많이 하겠죠. 밴드갭이 작으니까. 즉 밴드갭이 작으면 빛을 많이 흡수하니까 전공이 많이 생겨서 어떻게 되겠죠? 전류가 커지게 돼요. 그러면 전류만 생각하면 어떤 거 쓰면 좋을까요? 밴드갭이 제일 작은 거 쓰면 돼요. 그럼 전부 다 흡수할 테니까. 하지만 밴드갭이 작은 애를 쓰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아까 저희가 원하는 건 전류만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죠. 전력을 키우려면 전압도 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전압은 이 밴드갭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실리콘은 전류는 큰데 전압이 작아지고 페로브스카이트 밴드갭이 큰 애는 전류는 작은데 전압이 커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영어로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는데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안 좋아지는. 그럼 저희가 어디선가 타협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타협점을 이론적으로 60년대에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과학자가 되시고 이러면 이제 과학 쪽에 있으면 이렇게 자기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를 하는데 이게 61년에 발표된 논문이에요. 그리고 영어 제목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저자의 이름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는데 특별히 밑줄을 그은 이름은 이 사람의 이 태양전지의 효율에 관해서 논문을 쓴 이분의 이름이 윌리엄 샤클리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샤클리란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샤클리가 누구냐면 이 5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어떤 업적으로 받았냐면 트랜지스터를 개발한 거예요. 벨레백에 있을 때. 그래서 여기 사진에 이 세 분,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바딘, 그리고 여기가 샤클리, 그리고 여기가 월터 브러튼이라고 이 세 분이 트랜지스터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근데 아까 약간 언급했는데 태양전지란 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트랜지스터도 똑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태양전지는 트랜지스터의 간단한 모형이 빛 하에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트랜지스터 개발한 전문가니까 당연히 태양전지에 관한 이런 그 연구도 하신 거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이게 오른쪽 밑에 X축이 밴드갭이고 Y축이 이론 최고 효율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건 뭐냐면 아까 왜 스펙트럼이 두 개 보여드렸죠. 여기에서 이 노란 거는 태양 바로 옆에서 그리고 빨간 거는 태양이 대기를 통과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태양전지를
우주선 같은 데 붙이면 대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대기 밖에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면 이런 개형을 가집니다. 즉 밴드갭이 한 1.25일 때 효율이 30%. 그리고 대기 안에 있다면 아까 빛들이 물에 의해 흡수돼 가지고 스펙트럼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볼록한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밴드갭이 1.34일 때 효율이 한 34%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효율이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효율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 면적당 태양이 주는 에너지, 그게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는 이제 이 태양 전지가 내는 그 파워가 돼요. 그래서 30%라는 숫자가 그 좀 낮다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연의 현상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거스를 수 없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효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NREL이라고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즉 미국 재생 에너지 연구소라고 있어요. 이 연구소에서 뭘 했냐면 이런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도가 75년도까지 가요. 그러니까 75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고 효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복잡한 이유가 물질이 되게 다양해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이 조그만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조그만 그 다른 심볼들이 다 다른 물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쓰느냐? 아까 제가 태양전지의 밴드갭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물질들은 다 밴드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물질을 시도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트를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실험실에서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측정했더니 50%입니다 라고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인증을 받아야 돼요. 여기로 보내서 저희가 만든 태양전지를 보내면 이 연구소에서 자기네들이 측정을 해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인증된 값들이에요. 제가 이 중에서 그 최근 연도의 것들만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확대된 데는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떤 물질들, 예를 들어 약자에서 죄송한데 이게 카파, 인듐, 갈륨, 셀레니움 다 원소예요. 원소. 그러니까 4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IGS라고 부르고 거기에 제가 빨간 테두리를 쳐놓고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 실리콘 텐덤 그리고 이놀게닉 셀 그리고 CGTSSE라고 돼 있죠. 요것도 약자예요. C는 카파, 구리, Z는 징크, 아연, 그리고 T는 주석, SN인데 ST의 영어 단어가 SN은 원소 기호고 TIN, tin이어서 T라고 쓰고 황, 셀레늄, 요거의 화합물입니다. 그럼 이런 애들이 주로 최근에 연구 많이 되는 물질들이에요. 그럼 이 테두리는 왜 쳤냐면 이 물질들은 제가 태양전지를 연구를 시작한 지가 IBM 연구소부터 한 이제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던 물질이거나 아니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물질들이어서 이렇게 테두리를 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마름모꼴로 되어 있는 이 CGTSSE라는 거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요 세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IBM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IBM에서 이 연구소에서 요 물질을 좀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 물질의 장점은 뭐냐면 구리, 주석, 아연, 황 다 그 무독성의 아주 많은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 연구하는 물질은 여기 보시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페로브스카이트는 그 결정 구조, 광물의 이름이에요. 즉 이러한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그냥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태양전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면 아마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말은 그 언론에서도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냐면 여기 보시면요 노란 그 색깔의 빨간 테두리 되어 있는 거 요게 페로브스카이트 최고 효율의 발전 속도예요. 그래서 보시면 2013년에 효율이 한 10% 조금 넘거든요. 근데 현재 2021년에 이게 25%를 넘었어요.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은 10년도 안 돼서 효율이 10% 오른 겁니다. 뭐 꼴랑 10% 올랐는데 이거 뭐 대단한가요? 예, 다른 거 하나 슬라이드 하나 앞으로 돌아가서 다른 물질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실리콘이라고 하면 CIGS라고 하면 여기 녹색 요거거든요. 77년도에 한 6% 나왔습니다. 지금 23% 넘었는데 이게 한 30년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실리콘도 그렇고 이 다른 물질들은 이 효율이 올라오는데 속도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 물질들은 효율이 발전된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이 많겠죠. 그래서 저도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도 연구를 하고, 그리고 이 CIGS라는 물질도 연구를 하고, 이 물질의 장점은 되게 안정합니다. 그리고 효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CIGS,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물질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게 페로브스카이트, 여기 슬래시도 있고 SI가 실리콘이거든요. 거기 텐덤이라고 보이시죠? 그럼 이 텐덤이 과연 뭔가요? 이거 마치 두 물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텐덤이란 건 이겁니다. 저희가 아까 밴드갭이 있을 때 밴드갭보다 큰 빛만 흡수한다고 했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밴드갭이 큰 물질을 위에다 놓고, 그리고 밴드갭이 작은 물질을 밑에 위아래로 쌓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에너지가 아주 높은 빛은 어디에 흡수될까요? 위에 있는 빛에 흡수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밴드갭보다 낮은 빛들은 통과를 하죠. 흡수를 못하니까. 그럼 그 남은 빛은 누가 흡수하면 되나요? 밑에 있는 태양전지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즉 밴드갭이 다른 두 물질을 위아래로 쌓음으로써 이 태양전지 스펙트럼을 좀 더 넓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다른 장점은 이 위의 셀과 아래 셀을 직렬로 연결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배터리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전압이 더해지게 되죠. 그래서 전류는 높이면서 전압도 직렬 연결해서 높일 수 있는, 즉 그런 종류의 태양전지를 텐덤 태양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산을 했어요. 이론적으로 위에 있는 태양전지의 밴드갭과 아래에 있는 태양전지의 밴드갭을 어떤 조합을 가지면 효율이 가장 클까요? 라고 계산을 다 했거든요. 그걸 잘 보시면 여기 1.7과 1.12 정도일 때 이론적으로 45% 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노벨상 받은 분이 60년도에 예측했을 때 최고 효율이 한 34% 정도였잖아요. 그때는 텐덤 태양전지가 아니고 하나만 썼을 때 최고 효율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쓰면 그 태양전지 효율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45% 이상. 그래서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 물질들을 둘 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실리콘이란 물질과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을 이제 두 개를 위아래로 쌓아가지고 그 태양전지를 만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다른 층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를 실리콘부터 시작을 해서 그 위에 이런 다른 층들을 쌓아가지고 저희가 26.7%를 얻었습니다. 그 텐덤 태양전지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이언스 쪽에 있다 보면 이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문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논문들도 아주 이제 퀄리티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아주 내기 어려운 데가 있고 내기 쉬운 데가 있고. 그래서 논문들은 보통 저희가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그걸 이제 과학하시는 다른 교수님이나 과학자들이 이렇게 체크를 해요. 이제 그분들의 체크를 통과하면 이렇게 그 논문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논문 중에 이제 사이언스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이 미국 AAAS라는 단체에서 발간하는 논문인데, 여기에 논문을 쓰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작년에 이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으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태양전지를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뭐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태양전지를 보세요. 근데 보면 이 왼쪽 밑에 있는 그림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어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린 뭐 34% 얻었습니다, 31% 얻었습니다, 이런 거는 셀이라고 불러요. 즉 태양전지가 하나만 있는 건데, 그 태양전지가 하나만 있어서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작은 셀들을 셀 옆에 또 셀을 붙여가지고 걔네들을 다 직렬 연결해서 파워를 높여요.
걔네들을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에서 태양전지 모듈 치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가 예를 들어 하나가 200와트를 제공하고 볼티지는 16볼트를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근데 이걸로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 모듈을 여러 개 연결하면 이게 바로 어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레이가 아마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시다가 볼 수 있는 태양전지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한 3, 4장 정도 남았는데 한 3, 4분 정도는 그럼 태양전지 아주 좋은데 태양빛이 없는 밤에는 어떡하나요? 전력 생산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낮에 태양전지가 많을 때 태양전지를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되죠? 저장을 하면 되죠. 그럼 저장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2차 전지. 여러분 리튬 배터리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즉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2차 전지들을 충전을 해도 되고요. 근데 2차 전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차에는 쓸 수 있겠지만 이거를 저희가 전력발전소 수준으로 하려면 이 2차 전지로는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아마 그 수업 시간 이런 실험 해보실 수도 있을 텐데 물에다가 전기를 가하면 물이 뭐죠? H2O죠. 전기를 가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돼요. 그걸 물분해라고 하는데요. 전기 물분해. 이걸 태양광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낮에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력으로 전기 물분해를 하면 뭐가 생기죠? 수소가 생기죠. 그럼 그 수소를 저장해 놔요. 그럼 이 수소를 어떻게 쓰냐? 여러분이 수소 연료 전지차라고 들어보셨나요? fuelcel카라고 하는 이 수소 연료 전지차는 가솔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연료로 사용을 하는데 이 수소가 공기와 만나면 즉 산소와 만나면 물이 돼요. 물이 되면서 다시 뭐가 나오냐면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태양광이 많을 때 빛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밤에는 이 연료 전지를 돌려서 거꾸로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전력을 만들고 그 부산물은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혀 환경에 해롭지가 않겠죠.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아주 원대한 꿈은 뭐냐면 여기 보여있는 이 그림처럼 낮에는 왼쪽 위에 낮에는 이 태양전지로 이 전력을 만들어서 그 전력으로 물 분해를 해서 수소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밤에는 여기 보여있듯이 이 수소 저장 탱크에서 그 수소를 수소 연료전지차에 충전도 해서 차들도 다니고 아니면 이 연료전지를 그 수소를 써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빌딩에서도 사용하는 이렇게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조금 늦게 시작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저희 실험실 사진이고 이 뒤에 잘 숨겨져서 안 보일 텐데 이 장비가 뭐냐면 저희가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그걸 측정할 때 밝은 날 밖에 나가서 측정하면 제일 좋은데 비 오는 날도 측정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태양빛이 많은 날 측정한 태양전지랑 어두운 날 태양전지 측정한 태양전지의 효율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없애기 위해 태양전지를 연구하는 실험실에서는 그냥 이렇게 인공빛을 써서 태양전지를 측정합니다. 즉 태양빛을 인공으로 모사해서 이렇게 실험실 안에 측정하는 장비가 여기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그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그 코멘트들이 아주 좋은 코멘트들 감사드리고요. 이래요. 자, 질문이 있는지 한번 내려와 볼게요. 솜사탕님이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들 때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자, 장점은 크죠.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비용이 드나요, 안 드나요? 저희가 태양이 쓰면 사라지나요? 아니면 여전히 있나요? 써도 끝이 없죠.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만들면 뭐가 안 생기나요? CO2 같은 것들 전혀 안 생기죠. 화력 발전소는 CO2 같은 게 생기니까. 근데 단점은
아직은 비쌉니다. 그리고 아직은 비싸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측이 조금 불가능해요. 왜냐? 이건 기후의 예측과 관련해요. 언제 해가 뜨고 언제 구름이 없고 이런 예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상황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건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과 태양열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즉 빛을 이용하는 거고요. 태양열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그 태양빛에 서 있으면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빛이 열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태양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쉬운 예로 이 태양열로 물을 끓여요. 태양열로. 그럼 수증기 생기죠. 그럼 수증기 생기는 곳에 터바인을 돌게요. 그럼 터바인이 돌겠죠. 그럼 그 터바인 도는 곳에 자석을 갖다 댈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자석이 돌면 전기가 생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수력발전소의 원리잖아요. 수력발전소가 높은 곳에서 물 떨어뜨리면 바람갭이 돌면서 전력 만들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열의 일례는 태양열로 물을 증발시키고 그 증발하는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태양열은 이거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빛은 열이 아닌 즉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고, 태양열은 그 빛이 열로 변환됐을 때 그 열 에너지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친환경 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싸서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나라가 1인당으로 나누면 전력 사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강 만들어야 되죠. 자동차 만들어야 되죠. 배 만들어야 되죠. 이게 만드는데 전력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공장에서 쓰는 전기는 가격을 낮춰줘요. 왜냐하면 그 가격이 비싸면 여러분이 만든 우리나라 회사가 만드는 자동차, 전력, 그 배 비싸잖아요. 그럼 수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전력이 싼데 아직까지는 친환경 에너지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체가 어렵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에너지의 가격이 점점 더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비싸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협약을 맺어서 저희도 탄소 중립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은 저희가 생산하는 탄소량보다, 그러니까 그 탄소량의 넷으로 플러스를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전력을 만약에 그 화력 발전으로 전력을 만들면 CO2가 생기잖아요. 그 CO2를 어떻게든 없애서 0으로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생산도 탄소를 안 만드는 전력 생산 방식을 써야 돼서 이제부터는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단가도 낮춰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태양전지는 어떤 소재로 만들어지나요? 그래서 태양전지는 되게 많은 층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층이 어떤 층일까요? 빛을 흡수하는 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흡수하는 층이 광흡수층이라고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그 밴드갭에 따라서 효율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적절한 밴드갭을 가지는 물질, 그 물질 내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실리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켓에 가서 인터넷으로 태양전지를 구입하시면 90%는 실리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리콘도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물질들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 중에 하나가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페로브스카이트도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90%가 실리콘이면 한 10% 정도는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거 쓰나요? 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린 CIGS라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CIGS라는 물질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렇게 휘어지는 태양전지도 만들 수 있어요. 실리콘은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요즘 아파트들에서 태양광 패널을 달고 있잖아요. 집에서 내가 사용하는 전기를 온전히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패널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근데 지금은 약간 복잡한 방식으로 쓰는데요. 이게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좀 최대한 빨리 하면 저희가 그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드는 한국말로 바꾸면 바둑판이에요. 바둑판. 왜 그리드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전기가 어디서 오나요? 어딘가 발전소에서 오겠죠. 그럼 발전소에서 저희 집까지 전기가 무선으로 올까요? 아니면 전압 선을 통해서 올까요? 전선을 통해 오게 되거든요. 즉 우리의 모든 집들은 전선으로 발전소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저희 집에 태양전지를 달았어요. 그럼 저희 집 태양전지에서 전기를 발전하겠죠. 그거를 현재는 저희 집에서 직접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발전된 전기를 그리드에 넣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쓰는 게 아니고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가 그리드 따라서 물처럼 수도관처럼 물려 쫙 가겠죠. 거기다가 저희 집에서 만드는 거를 전기를 넣고 그리고 저희는 그리드를 통해서 항상 전기를 빼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어떤 정산을 하냐면 우리가 태양전지를 통해서 만든 전기 에너지, 즉 그리드에다가 얹어준 전기 에너지 빼기 우리 집이 쓴 에너지. 그래서 그게 양수면 저는 전기세 하나도 안 내요. 그래서 아시는 태양전지 연구하시는 교수님이 그 전원주택에 태양광 달았고 그분은 전기비를 안 내는 달도 꽤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직접 만들어서 직접 쓰고 이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밤에도 전기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전지만으로 하려면 여러분이 또 그 배터리도 같이 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그리드에 물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판의 크기는 지금보다 더 작아질 수 없나요?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태양광판이 작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흡수하는 빛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전력 생산은 줄어들죠. 그래서 작아질 수 없습니다. 근데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쓰면 되나요? 돋보기 쓰면 되겠죠. 돋보기 쓰면 태양빛이 이만큼 오는 거를 한 곳에 모아서 조그만 태양전지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태양전지들이 있어요. 그거를 집광형 태양전지라고 하고요. 이런 거는 주로 비싼 물질로 만듭니다. 이 비싼 물질은 어디 쓸까요? 우주선 같은 데 쓰려고 하고 있어요. 우주선 만들 때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용 비싸도 되잖아요. 우주선 보낼 때는. 전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직광형 태양전지 아주 작습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돋보기가 붙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빛을 이렇게 모을 테니까. 그런 태양전지 점이 있고요. 태양전지의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별로 조금 틀려요. 그래서 기술별로 좀 틀리고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드로 제가 잠깐 돌아가면 초기 비용이 요거로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듈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 BOS 코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현재의 그 수준은 1와트를 만드는 태양전지 모듈을 설치를 하려면 대략 $1 정도의 초기 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은 그 물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들이 있고 공장이 있어야 태양전지를 만들잖아요. 그거고 나머지 반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있어야 태양전지를 놓으니까. 그래서 태양전지 만드는데 비용 반, 그리고 땅 사는데 비용 반, 그 땅도 사고 뭐 전선으로 연결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에서 1와트당 한 $1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다가 이제 회사에서 사업을 하려면 여기다 또 이윤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윤이 더해지면 대략 그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그런 이윤들을 다 제거하고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와트를 만들기 위한 설비에 한 $1 정도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얻는 이점은 아까 태양광 할 때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넘어가고 태양광 패널을 자동차에 달 수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루프 있죠, 여러분. 선루프에 태양전지 달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대도 이런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차를 뭐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은
배터리 없이 그러면 그냥 기름 없이 아예 태양빛으로만 차가 가게 할 수 있나요?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의 모든 겉면에 태양전지 패널을 다 붙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와트수로 차가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또 배터리 달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만으로 차가 100% 가기는 힘들 텐데 근데 물론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따로 달아서 그래서 그런 그런 차들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고요. 밑에 태양전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는 없나요? 예, 그것도 같은 답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태양광으로 무인 비행기를 무인인지 사람이 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계 일주를 한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오긴 했는데 충전을 해서 어느 정도 날고 그다음에 착륙했다가 또 이제 태양광 떴을 때 충전해서 또 날고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한 그런 기록들은 있습니다. 태양광판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 이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실리콘 태양전지 패널을 사면 업체가 20년에서 30년을 보장을 해줘요. 그 말은 20년, 30년이 지나서 이 모듈이 죽는 게 아니고요. 한 85%, 80% 정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즉, 그 효율이.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현재 20년에서 30년 정도 그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럼 새로운 태양전지 기술들이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이 기술들이 효율은 되게 높은데 안정성 측면에서 아직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 30년 동안 태양전지가 작동하는 거를 알아보려면 얼마나 오랜 기간의 실험을 해야 될까요? 30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나온 기술이 그러면 30년 동안 돌아가는지 알려면 30년 후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그 수명 늘리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30년 동안 기다려야 되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속 테스트라고 저희가 태양전지가 돌아가는 환경은 바깥에 있으니까 습도가 뭐 평균적인 습도 뭐 30-40% 되겠죠. 그런 습도 하에서 온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온도는 태양전지 패널은 온도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서 뭐 40, 50도 되겠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조건에서 30년 가면 되는데 저희는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온도를 85도로 올리고 습도도 85%로 올려요. 아주 가혹하죠.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1년만 버티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혹독한 데서 1년 버티면 저렇게 좀 혹독하지 않은 곳에서는 30년 가능하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는 30년 안 기다려도 되고요. 그냥 그런 혹독한 조건에서 한 1, 2년 보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전지는 현재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냐요? 예, 현재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는 그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소. 즉 화력 발전소 대신에 미국 같은데 땅이 넓은데 사막 같은데 이 태양전지 패널을 쫙 깔아놓고요. 거기서 전력 생산해서 그리드로 보내줍니다. 즉 화력 발전소를 태양광 발전소로 대체하는 거죠. 그런 데서 그 스케일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 집에 지붕의 패널들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겠죠. 자, 예전에 시골에 태양빛을 에너지로 만드는 기계들이 환경 오염을 시킨다. 태양전지는 그런 걱정은 없을까요? 예, 이런 걱정들을 충분히 있겠죠. 근데 이거는 태양전지 그 기계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냐면 태양전지를 쓰려면 자리를 요구하죠. 그렇죠? 그럼 그 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만약에 나무가 있고 숲이 있었던 곳에 만들면 어쩔 수 없이 자연환경이 타격을 입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이런 산림이나 환경을 해치지 않는 공터를 빈터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빈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환경 오염의 문제는 태양전지의 기술이나 태양전지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설치해야 되는 요구로 필요한 그 장소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좋다 나쁘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런 공간을 잘 찾아서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는 곳에 붙이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뭐
빌딩에 붙이면 좋겠죠. 빌딩 옥상 같은 데는 지금 뭐 딱히 따로 쓰지 않는다면 그런 데다 깔아도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 패널보다 더 빠르게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글쎄요. 태양광에서 만드는 전기는 거의 실시간이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는 속도, 빛이 이동하는 속도만큼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답은 간단히 드리면 아주 빠르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밴드갭에서 아랫전자가 윗전자로 이동하는데 윗전자가 아랫전자로 이동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게 이동합니다. 자연의 법칙은 무조건 빨리빨리 이동을 해요. 걔네가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 말씀드리면 나노세컨드예요. 나노세컨드가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예요. 그러니까 나노세컨드 곱하기 10의 6승하면 그 1초예요. 그만큼 빨리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아까 그럼 저희 전력은 어떡하나요? 그 떨어지기 전에 그 전자 빼내야 돼요. 그래서 태양전지는 빛을 흡수하는 반도체 옆에 다른 물질들을 붙여서 이 위로 올라간 전자가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걔네를 빨리 나노세컨드 전에 빼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가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해요. 하나는 열이 나요. 왜 이러한 물질들이 빛을 흡수하면 열이 나냐면 빛을 흡수하면 일렉트론 자유전자, 자유전공 페어가 생기죠. 전자가 위로 올라가죠. 걔네가 떨어지면서 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빛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은 이 위에 있는 전자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와요. 그런 디바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LED라고 부릅니다.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고. 여러분 LED 전구 들어보셨죠? LED 전구는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지죠. 왜냐? 이 전자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 즉 열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전구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를 거꾸로 돌리면 그게 바로 LED예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지금 질문들은 더 많은데 지나서 아마 이걸로 마치고 다음 기회에 있으면 더 답변을 재밌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질문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엔 질의응답만 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